플루레타리아는 인간의 완전한 성실이며 인간의 완전한 회복 없이는 자기를 획득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플루레타리아의 폐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천하의 시련이 지향되어야만 합니다. 그 경우 플루레타리아는 그가 자연 성장적으로 발생한 빈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빈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네. 자, 프롤레타리아하고 프롤레타트가 있죠? 트가 없으면은 노동자예요. 무산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프롤레타리아트, 재산이 없는 사람. 옛날에 그리스 때 소크라테스 사는 그리스 때 재산이 없는 사람, 무산자. 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군대 안 갔대. 돈도 없는 거지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는 재산이 없어서 군대도 안 갔다. 자, 프롤레타리아는 개인이에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는 노동계급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산자예요. 무산자. 프롤레타리아는 무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 프롤레타리아는 무산계급. 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무산계급은 어때요? 막스가 말한 무산계급은 어때요? 무산계급 많잖아. 노예도 있었고, 그죠? 농노는 완전한 자기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노동자. 다 무산계급이죠? 그런데 지금 막스가 말한 건 어때요? 고대사회의 무산자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사의 무산자,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자. 그죠? 그래서, 자, 노동자가 소외죠. 노동자의 소외. 노동자의 소외는 인간성의 상실이죠. 인간성의 상실. 저번에 얘기했죠? 소외가, 어떤 소외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상품을 갖지 못하여, 아주머니가 민크코트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입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생산물에 대한, 자기가 생산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산물에 대한 소외. 그죠? 자기 몸뚱아리를 움직이죠? 자기 신체적 노동을 하잖아.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용한, 그죠? 노동하고 있죠. 이 노동가죠. 근데 자본가한테 지시를 받죠? 자기 몸을 작은 몸들 할 수가 없어. 맨날 볼트만 쪼아야 돼. 볼트만 쪼아하고 맨날 용접만 해야 돼. 8시간 동안. 노동 과정에 대한 소외. 뭐죠? 소외.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나는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죠? 운전도 하고 싶은데, 어때? 노동하는 시간, 임노동하는 시간, 임노동하는 시간에는 어때? 특정 일만 해야 되죠? 특정한, 그죠? 단순 노동만 해야 돼. 그래서 어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질이 있잖아. 다양한 소질. 그죠? 이 다양한 소질을 억압당해. 이런 것들이 다 소외예요.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프레트가 이제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해방,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해방, 바로 가장 억압받는 노동계급의 해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계급이 해방됨으로 해서 착취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착취해야 되는 자본가들도 해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철학, 혁명적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저렇게 생산수단에서 소외돼서, 자, 막스가 있었던 시간은 일을 몇 시간 했겠어? 아마 최소 10시간 이상을 일했을 거예요. 왜 10시간 이상 일했어요? 오죽했으면 8시간 노동법이 있을까? 그죠? 8시간 노동법. 근데 여러분, 8시간 노동법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10시간 노동법이 있었어요. 10시간 노동법.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10시간 이상 시키지 마라. 그죠? 투쟁을 하거나, 노동자들이 일찍 그러니까 8시간 노동법으로 바뀝니다.
그 어떤 유분이라든가 음. 그 아동노동이라든가 여성노동에 대해서 조금씩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돼. 그래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가 이렇게 생산수단에 빼앗겨서 노동하는 건 어때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생산수단. 왜? 자, 봅시다. 일단 봉건제에서 봅시다. 봉건제. 봉건제에서 보면은 농노는, 농노, 그죠? 농노는 원래 어때요? 원래, 그죠? 그 경작지가 있죠. 경작지를 지니고 또 일정 부분을 상납했죠. 상납. 그래서 뭘 상납했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을 영준의 집에 가서 일했어. 그걸 노동지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야 우리 집에 영주가 우리 집에서 안 해도 되니까 쌀 1년에 6가마만 갖고 와. 그죠? 6가마만 갖고 와. 소작하겠죠? 상품지대라 그러죠? 상품지대. 야, 니네들 쌀 6가마 가져. 우리 창고에 쌀이 쌓여서 이제 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거는 물건이 살 게 많아. 돈으로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화폐지대라 그러죠? 화폐지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영주가 야, 그 화폐 매년 받는 거 안 되겠다. 한꺼번에 땅을 다 팔아야 되겠다. 땅을 다 팔아서, 그죠? 땅을 다 팔아서 파리에 가가지고, 그죠? 파리에 가서 호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때? 농노는 어때? 농노는 땅을 잃죠? 농노는 땅을 잃어서 불황자가 돼서 결국은 노동자가 되겠죠? 도시 노동자나 농촌 노동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무상계급이 되는 거예요. 또 무상계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 발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된 거라 그랬죠. 지난번에 어때요? 산림절도 중요한 거라 그랬죠. 산림절도. 아니 산에서 나무까지 떨어진 것도 못 죽게 하죠. 훔쳐가. 원래 어때? 동네 사람들이 어때? 자유롭게 사용하죠. 자유롭게 사용. 앞바다 다 마을살을 사용했죠. 이걸 공유주라 그랬죠. 이 공유주를 어때 버려? 팔아버려. 팔아서 개인 소유가 되죠. 개인 소유. 그러니까 어때? 이제 공유주를 사용하지 못하죠. 공유주를 사용 못한다. 바다에서 고기 잡았는데 이제 고기 잡지 못하는 거야. 마을 앞바다에서. 그죠? 이렇게 공유주의를 찬탈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종의 본원적 축적. 이 본원적 축적이라는 거는 생산자. 그죠? 생산자. 주로 농노겠죠. 생산계급. 생산계급. 그죠? 봉건제는 농노겠죠? 농노를 생산수단에서 배척하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배척. 방출. 응? 농토에서 방출하는 거죠. 농토에서 방출. 그래서 공유지를 팔기 전에 먼저 국가나 집단이 그러니까 또 소유権이 없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용한다거나 그러는 후에 또 개인이나 되게 매각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뭐예요? 바로 토지조사령. 먼저 그걸 토지조사령.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땅마다 다 임자를 정하겠어. 그죠? 땅마다 땅마다 임자를 정하겠다. 신고해라! 그래. 다 신고해라. 근데 어때? 공유주를 신고할 수 있어요? 공유주는 어때? 신고하는 사람이 없죠? 공동으로 하니까 신고하는 개인이 없죠. 그러면 이 공유주는 신고하는 개인 누가 가져가? 공권력. 그죠? 국가나 공권력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들이 공의주의에서 그래서 토지수사령을 통해서 일제가 공의주의를 다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공의주의를 다 일제가 다 가져갔다 그랬죠. 동양 척식회사 바로 이런 공의주 즉 생산수단에서 노동자들을 농민들을 혹은 노동자들을 방출하는 것. 그래서 플레타르 무상계급이 원래부터 무상계급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죠. 자, 그리스 로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 로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때 자, 자영농들이 뭐 해야 된다? 자영농이 다 뭐 해야 돼? 군대 가야 된다 그렇죠? 군대 간다. 그러면 어때? 자기 돈으로 무장을 한다 그랬죠? 자기 돈으로 무장을 해. 소크라테스는 살만했나봐. 중갑보병이죠, 중갑보병. 돈이 가장 많은 부유한 것들은 기마. 그죠? 기마. 말을 사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처럼 대충 살만하면 중갑보병. 제일 가난한 놈들은 돌팔매 했대, 돌팔매. 돌 던지는 그 무기가 있잖아요. 돌 던지는 일을 사가지고 갔대. 자, 오랫동안 전쟁에 갔다 오니까 어때? 전쟁에 갔다 오니 어떻게 됐어? 농노가 어때? 농사 질 사람이 없었죠? 농노가 황폐화되죠? 황폐화돼. 그죠? 그러니까 어때? 귀족들이 야, 그 황폐하던 농노 너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나한테 팔아. 헐갑의 귀족 지주에게 팔죠. 지주에게 판다. 그래서 무산자가 되는 거야. 자영농. 이와 같이 무산자는 원래부터 무산자가 아니라 사회 과정, 권력 과정에서 무산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겔 좌파하고 요거는 우리 한계남 동지를 봅시다. 1845년 마르크스 엥겔스는 브루노 바우어를 비롯한 청년 해겔 좌파들을 신성가족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신성가족에서 철학사를 유물론과 관념론의 출행의 역사로 규정하였다. 이 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최초로 공저한 책이다. 양자 모두 바우어로부터 해겔 철학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 이후 바우어 및 해겔 좌파와 단절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봅시다. 바우어. 이거는 박관영 동지 봅시다. 바우어는 역사의 동력은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개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들 논리에 따르면 비판적 사유 능력이 부족한 평범한 동의자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바우어의 주장이 역사의 동력을 비판적 사유 능력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겔식의 관념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마르크스가 보기에 바우어는 기계론적 인물론을 비판하였지만 계급보다는 개인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포이에르바흐의 자연적 인물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 해겔이 뭐라 그랬어? 해겔이 역사를 어디다 그랬어? 역사는 절대이성의 자기전개 과정. 하지만 절대이성이 유하기 때는 무식, 야만인, 국가가 뭔지도 모르죠. 이러다가 부족국가 의식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집권국가 되겠죠. 중앙집권국가. 그죠?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그랬어요. 이 중앙집권가 할 때는 이제 법이죠. 법. 절대이성, 이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역사의 발전력은 어때? 이성, 절대이성의 전개 과정이야. 절대이성의 전개 과정. 그런데 바우어는 역사의 원동력을 뭐라 그랬어요? 바우어는 역사의 원동력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개인. 똑같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개인. 관념론이죠. 해겔과 유사하죠. 그게 해겔의 제자겠지. 절대이성. 이 절대이성을 다른 말로 하면 낮은 차원을 한다면 의식의 자기전개 과정.
의식이 자기 건재에 대해서 비판적 능력을 가지고 절대 이성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죠. 역사의 원동력이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게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 첫 번째, 사유다, 사유. 관념이죠. 의식, 역사의 원동력이 비판, 사유다. 관념. 두 번째는 역사의 원동력이에요. 사유하는 개인, 인간, 포이에르바흐랑 똑같죠? 집단, 사회적,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개인이론, 포이에르바흐. 그래서 이런 바우의 주장은 헤겔의 관념론, 그죠? 그리고 포이에르바하의 인간적 유물론 혹은 자연적 유물론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부터 그 헤겔 좌파와 단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또 한계남 동작이고. 파리노트라고 불리는 경제학 철학 초본은 1930년에 공개되었다. 마르크스는 이 책에서 소득이 임금, 자본 이윤, 지대로 배분된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얻은 자본가와 지대를 얻은 지주가 하나의 자본가 계급을 이룬다고 보았다. 노동이 토지 및 자본과 분리되는 것, 즉 노동자가 무상계급이 되는 것은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마르크스에 따르면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점점 더 궁핍화되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로 인해 유산자와 무산 노동자의 대립이 진행된다. 자, 파리노트라는 파리에서 이렇게 그 자기 노트에다가 완성된 책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나는 거라든지 다른 책을 읽고 발췌한 거, 발췌 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초고야. 그래서 첫 번째 초고. 근데 제목이 재밌네. 경제학, 철학. 그리고 경제학과 철학에 관한 얘기들이 섞여있겠죠. 철학은 헤겔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마르크스가 경제학, 언제부터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을까 궁금했다 그랬죠. 언제부터 했냐면 자, 첫 번째 라인 신문시계의 편집장이었다 그랬죠. 편집장. 그래서 많은 경제학 그죠 기사를 접했습니다. 많은 경제학 기사를 접했어. 그 중에서 엥겔스가 경제학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엥겔스가 기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엥겔스가 1830년대 영국 노동계급의 조건이라는 걸 썼죠? 영국 노동계급의 조건이라는 걸 썼어요. 이거를 쓸 때 마르크스와 함께 썼어요. 마르크스와 함께. 즉 경제학에 관한 부분은 엥겔스가 먼저 시작해서 마르크스한테 자극을 줬어요. 그 마르크스는 왜 경제학과 철학을 연결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자, 헤겔 다시 나오는데 헤겔이 어떻게 따랐어요? 개인, 가족, 그죠? 그 다음에 사회. 근데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가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 이 사회를 극복한 게 국가라고 그랬죠. 헤겔은 이 시민사회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 그럼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라는 건 뭐냐면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란 무엇이냐. 이게 마르크스가 고민했던 거예요. 헤겔이 말하는 시민사회. 이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바깥에 우리 돌아가잖아. 다 뭐해? 뭐 하려고 그래? 먹고 살려고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 발버둥 치는 사회. 이게 시민사회야. 다시 말해서, 물적 토대죠? 물적 토대를 재생산하는 사회.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시민사회라는 걸 무엇이냐 해봤더니 바로 이 시민사회는 바로 경제적 관계로 이루어진 재생산 사회. 경제생활이야. 경제생활이야. 이게 시민사회야. 부르주아 사회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바로 헤겔이 말한
시민사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바로 이 경제적 관계에 이루어진 재생사회. 이걸 나중에 이제 물적 토대라고 그랬죠. 물적 토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민사회하고 다른 거예요. 헤겔이나 마르크스 말하는 시민사회는 이거. 그죠? 루소도 마찬가지죠. 루소는 정치와 경제에서 루소는 정치 우위예요. 정치 우위. 정치가 경제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경제가 정치를 규정하죠. 경제가 정치. 헤겔도 마찬가지네. 국가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그랬으니까 헤겔도 마찬가지. 바로 파리누트 경제학의 막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시민사회. 이 사회의 물적 생활 토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첫 번째, 엥겔스 저서지만 막스와 같이 토론했죠. 1880년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조건. 이러면서 바로 이 경제생활의, 그죠? 경제생활을 분석하죠? 경제생활을 분석해. 그래서 경제생활을 분석하는 거를 경제학이죠. 경제학. 그걸 공부한다. 부르주아 경제학. 그죠? 부르주아 경제학. 주로 고전파 경제학. 그래서 이런 경제학과 철학을 엮는 거예요. 엮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토대. 경제생활. 다 뭐가 나와? 인적으로 보니까, 자본가, 노동자, 다 나오죠? 상인, 다 나오는 건 나오는 거. 그래서 분석해보고. 그래서 소득이 이와 같이 임금, 노동자, 그죠? 자본가, 자본이윤, 지주의 것. 그런데 지주와 자본가는 한 패거리다. 지주와 자본가는 한 패거리다. 이렇게. 그래서 노동자가 생산수단과 분리되는 거죠. 무산계급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거죠. 진행되는. 루소가 말했죠. 줄일까? 에어컨? 바람이 직속으로 와. 아니면 딴 데로. 회전으로 하면 안 돼? 루소가 말했는데, 루소는 원래 재산이라는 건 없었어. 재산은 없었다. 사유재산은 없었다. 누가 만들었어? 사유재산은 국가가 만들었어. 국가가 강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노동자가 자기 몸을 팔아야 된다는 거야.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형성에서 루소의 이 얘기를 많이 참조했어요. 자본론의 주석에다가 노동계급의 발생 과정에 대해 본원적 축적인데 이 루소의 주장을 주석에다가 달고 있습니다. 자, 요거 박관영 동지가 보여주세요. 노동자와 자본가가 중세의 신분적 억압에서 탈출하는 것이 운명의 승리이다. 하지만 자본은 그의 원천이 되고 노동은 소외되어 양자의 대립이 격화된다. 이런 자본주의 사적 소유 하에서의 노동자는 노동 생산물에 대해 소외되며 자본가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 과정에서도 소외된다. 네. 원래 노동자하고 자본가는 한 편이었네. 왜? 자, 우리가 중세시대 때 제1계급이 뭐예요? 제1계급 무슨 계급이에요? 중세는 뭐가 왕이었어? 종교가 왕이었잖아. 종교구조. 종교구조. 황제보다 교황이 더 힘이 셌었죠? 제2계급이 누구예요?
제2계급은 뭐야? 세속귀족, 어? 왕, 기사, 세속귀족. 종교귀족은 뭐야? 다 계급화됐죠? 교황, 그죠? 추기경, 주교, 이때 있잖아. 세속귀족은 어때요? 왕, 뭐, 백작, 자작,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제3계급. 제3계급. 평민이죠, 평민. 귀족이 아닌 평민. 그죠? 평민에 다 있겠죠? 자, 평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중세시대 평민. 제일 많은 게 농노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어때? 물건을 대장장이. 처럼, 소생산자가 있겠죠? 소생산자. 그 다음에 상인도 있겠네. 이렇게 있겠죠? 이게 평민들이 하는 거잖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민은 뭐야, 그러니까? 사회 재생산을 담당하는 거야. 사회 재생산을 담당. 재생산을 담당. 다시 말해서 경제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제3계급이야. 같이 공무하고 이거 상인이나 소상공인. 그래서 이러한 제3계급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1계급과 제2계급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무슨 혁명이야? 과 제2계급. 다시 말해서 귀족을 타도한 게 어때? 부르주아 혁명이죠? 부르주아 혁명. 부르주아 혁명은 어때? 부르주아 혁명은 노동자와 자본가. 물론 노동자에는 농민도 들어있죠. 농민. 노동자와 자본가가 합세한 거야, 합세. 그죠? 다 합세했는데, 그 열매는 누가 가져갔어? 열매는 자본가가 가져갔어.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해서, 야, 부르주아들이 혁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해요. 부르주아 혁명은 노동자, 농민, 자본가가 합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그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게 되면 부르주아가 승리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잘했어. 신분 억압에서 자 중세의 신분 억압. 자본주의의 착취. 방향 틀려? 틀려? 그냥 회전시켜도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겠어? 자, 중세의 신분 억압하는 사회랑 자본주의에서 임금 착취하는 사회랑 둘 다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때? 자본주의 사회가 더 낫겠죠, 그죠? 여기서 신분에서 신분 억압은 어때? 막 재판도 없이 죽이고, 그죠? 강요하고 그러잖아. 바로 이게 신분이라는 거야, 신분 억압. 이거는 경제적 착취. 그래서 문명의 승리라는 거야, 바로. 자기 딸을 영주한테 바칠 필요가 없잖아. 돈만 주면은 되잖아. 이게 문명의 승리야. 이제는 귀족은 사라지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양자가 대립하게 돼. 노동자가 무상계급이 됐다 그랬죠? 아까 소외됐다 다 얘기했고. 일단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10분 쉬었다 합시다, 우리.